오늘은 이현의 백상루 별곡이라는 고전시가를 볼 건데요. 현대시 감나무랑 고전시가가 이렇게 같이 엮여져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는 시대가 달라요. 갈래는 뭐 유사하지만 시대가 달라. 왜 엮여져 나왔을까? 소재의 공통점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화자의 차이점이 있겠지. 그래서 이 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쨌든 이 고전시가는 그러니까 우리 감나무도 소재가 감나무라는 자연적인 소재였잖아요. 이 작품 역시 자연적인 소재를 중심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 백상루 별곡이라는 말의 뜻은 별곡은 뭐 노래라는 뜻이에요. 루는 누각이라는 뜻이야. 높은데 정자처럼 세워놓은 건데 백상루라는 데에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뭐 무슨 별곡 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 작품은 제목의 의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 배경과 화자의 처지가 중요한데 이 작품이 1595년 작품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임진왜란 중이었거든. 이 임진왜란 중에 이현이라는 사람이 쓴 가사라는 갈래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현이라는 사람은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중에 우리나라가 막 몰리고 있으니까 명나라에서 지원군을 보내준 거야. 그러면은 그 지원군을 이제 보필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저기해주는 의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지. 그런 임시 직책으로 영의사라는 직책을 이현이 받게 돼요. 그래서 저기로 평안도 안주라는 곳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우리 전쟁이 굉장히 길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몇 개월 동안 그 안주에서 계속 지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굉장히 풍경이 아름다웠어.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도 노래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반 백성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단 말이야, 화자가. 그래서 그런 백성들과의 이야기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시대적 배경이 전쟁이니까 그런 전쟁이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에 대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얘기하기도 하는 다양한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도 그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화자의 태도가 돋보이는 가사 작품입니다. 작품 한번 볼게요. 아침 물결 잔잔해서 수면이 맑으니 눈앞이 어른어른 정신이 표현하니 이게 앞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거 저기 무슨 강 앞에서 청천강이라는 곳 앞에서 그 강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청천강을 보니까 물결이 잔잔해서 수면이 맑은 거야. 눈앞이 막 너무 아름다우니까 막 정신이 막 아득하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의 상태가 어떠냐면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 이랬어요. 열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의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그런 속세를 엄청 싫어한단 말이야. 조선시대 때는. 속세 이제 인간들이 사는 막 돈, 부귀, 명예 요런 걸 추구하는 데가 속세인데 속세를 떠나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 그래서 자연에 은거하거든요. 자연에 은거하다 보면은 뭔가 도를 깨닫게 된대요. 도를 깨달아가지고 신선이 된다라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제 중국에 유명한 신선들이 많거든요. 인간이었다가 신선이 된 사람이 많은데 열자도 약간 그런 급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서 사니까 도를 깨달아가지고 막 공중을 날아다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열자라는 사람이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 지금 누구 마음이? 내 마음이 이 얘기야. 왜?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해되시죠? 자, 그게 인듯 나왔으니까 무슨 법이에요? 지급법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화자의 그런 자연을 느끼면서 자연에서 느끼는 그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열자라는 중국 사람을 통해서. 중국의 옛날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고전시가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럴 때 뭐라 하냐면 중국 고사를 인용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런 표현 방법도 중요하지만 표현 방법 자체보다는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표현 방법을 사용한 의도가 중요해. 그러면 이 지급법과 중국 고사 인용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에서의 그러면은 이 자연이 왜 긍정적인 의미라고 했어? 속세를 벗어나서 긍정적이라고 했죠.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탈속적이라고 해. 탈속적 흥취라고 일단 적어볼 거예요.
탈속적 흠집은 무슨 말이냐? 속세를 탈출했다 이 얘기야. 세속, 부기, 공명 요런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한 속세로부터 벗어나니까 흥이 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점을 바람 불어 물결을 놀래고. 자, 아까는 시간적 배경이 언제였냐면 아침이었어. 그런데 시간적 배경이 저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공간적 배경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왜? 물결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청천강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아침에 청천강의 모습은 어땠냐면 수면이 맑았어요. 근데 저녁에 청천강의 모습은 어때? 바람이 불어서 물결을 깜짝 놀래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 불어서 약간 이렇게 물결이 찰랑찰랑거리는 상황이 됐겠죠. 자, 그러니까 시간이 일단 변화했죠. 근데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공간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 1행에 아침에 네모치고 4행에 저물녘에 네모치고 요렇게 화살표로 연결해줘요. 시간의 변화 알 수 있지. 근데 그 행에 강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단 말이야. 아침은 어땠어? 수면이 맑으니 물결. 그리고 사행은 어때? 바람 불어 물결 놀래고 물결. 그치, 물결. 그리고 화살표로 또 연결해주는 거야.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공간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냐? 바람이 불어서 물결을 놀래켰다는 거야. 그러면 바람이 물결한테 왁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놀래키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 사용됐지. 그래서 뭐라 했어? 표현 방법을 아는 것보다 이 표현 방법의 의도, 효과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뭐예요? 의인법을 통해서 물결이 움직이는 모습을 어떻게? 움직이는 모습이 느껴지잖아. 역동적인 이미지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풍경을 묘사할 때는 이런 감각적인 형상화가 많이 일어나요. 뭐 현대시든 고전시든. 자,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됐잖아. 저녁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예쁘다고 하는 게 뭐야? 노을이지. 그래서 저녁 무렵에 노을 풍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햇빛이 금색되어 노을이 뻗치니 이거 뭐 시각 이미지 이런 거 시각적 심상 알 수 있죠. 굳이 필기 안 해도 나 알 수 있어야 돼. 천상의 신선들이 묘약을 만드느라 불을 조절하며 온갖 곡식 부엌에서 끓이는 듯. 불이 무슨 색깔이야? 빨강 색깔이야. 노을을 보니까 불이 타는 느낌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빨가니까 어떤 느낌이야? 온갖 곡식을 묘약을 만드느라고 신선들이 부엌에서 끓이는 것 같아. 그만큼 노을의 풍경이 어때? 아름답고 뭐 열정적이고 뜨겁고 환상적이고 뭐 좋은 건 다 때려박았다. 그치? 굉장히 많이 칭찬하는 거 어떤 태도라고 할까? 예찬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상의 신선들이 부터 부엌에서 끓이는 데까지 묶어주시고 예찬적 태도 확인할 수 있죠.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지규법 안 써도 되지. 몰랐으면은 뭐 쓰든지 뭐. 근데 뭐 지규법 같은 것들은 너무 이제 중딩 수준이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 수군 백만이 고기밥이 되었으니 조수의 성난 기운 어느 곳이 잠잠할까. 여기가 청천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청천강이 사실은 어디냐면 옛날에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이라는 데에서 굉장히 적은 병사 수를 가지고 상대의 많은 병사를 한 번에 몰살시킨 적이 있었어. 그게 이제 높은 지형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익사시킨 거란 말이지. 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을지문덕이 훌륭한 지략가고 좋은 장수였지만 어쨌든 그런 전쟁이라는 참혹한 비극이 일어난 장소인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적 배경이 뭐야? 임진왜란이야. 그런 전쟁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현장에 와 있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 안 좋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수군, 해군 100만 명이 고기밥이 되었다는 거야. 물속에 빠져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물결이 어땠어?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막 찰랑거리고 있었잖아. 이 조수, 물의 성난 기운, 어느 곳이 잠잠할까 이랬는데 이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물결이 찰랑거리고 있는 것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여기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왜 연결했겠어요? 조수가 성난 이유가 뭐야? 그런 인간들의 전쟁이나 막 그런
이런 것들이 자연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고기밥이 된 사람들의 그런 한스러운 영혼이 이 조수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조수의 성난 기운이 남아있다라고 화자가 느낀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파란 색깔로 체크할게요. 수군 백만이 고기밥이 되었으니 조수의 성난 기운 어느 곳이 잠잠할까 체크해 주시고, 오래된 역사의 비극과 한이 자연의 험난한 모습 속에 남아있다라고 화자가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자연 풍경 막 예찬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났을까? 조수의 험난한 기류를 보니까 아 맞다, 여기 옛날에 살수대첩에서 사람들 많이 죽은 데지, 아 지금 전쟁인데 너무 비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즉 무엇을 봤기 때문에 내 생각의 대상이 자연에서 역사적 사건, 역사의 비극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조수의 성난 기운을 받기 때문이죠. 조수의 성난 기운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얘의 기능이 뭐야? 역사적 사건을 환기하는. 환기는요, 창문 열 때 환기라고 하잖아. 내 머릿속에 창문을 연다면은, 그럼 내 머릿속에 공기가 맑아지겠지? 그러면서 명료하게 무언가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선명하게 인지시키는 요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살수대첩이라는 역사적 사건 알고 있었지만 지금 번뜩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뭐야? 매개체야. 근데 이제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우리 시각적 매개체라고 합시다. 어느 곳이 잠잠할까? 이거 서리법인데 모르셨으면 쓰세요. 이렇게 질문의 의도 없이 물어보는 걸 서리법이라고 하죠. 고전 시가에서는 지규법, 서리법, 대꾸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강가의 일곱 불상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도 서리법이야, 그지? 근데 이거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강가에 7개의 불상, 부처의 동상이 있었거든요. 걔네들한테는 너 아니 모르니? 이 조수의 성난 기운, 이때 있었던 그 비극적인 사건, 이 사람들의 하는 아니 모르니? 이러는 거야. 왜냐면 나는 그때 없었지만 이 일곱 불상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도 가만히 이러고 있었고 지금도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주변의 자연물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거기에서 무슨 모든 일들이 있었는지 이 동상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겠지.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파란 색깔로 강가 일곱 불상 아느냐 모르느냐, 왜 이렇게 물어봤냐는 거야. 인간의 끔찍한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고 자연이 개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묵묵히 지켜본, 그래서 이 화자는 뭐라 생각하냐면 약간 원망의 말투가 들어있지 않아? 너 아냐 모르냐? 이렇게 여기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거, 너 여기 거기 있었으면서, 약간 이런 뉘앙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묵묵히 지켜본 무심한 자연물, 인간을 도와주지 않은 무심한 자연물에 대한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람은 죽어도 산수는 그대로니 슬픔이 그지없다 이래요. 그때 사람들 다 죽었잖아. 그런데 그때 있었던 불상을 포함한 나무, 물, 바위, 돌, 바위랑 돌이 똑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즉 자연은 영원해, 인간은 유한해.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게 자연 입장에서는 어때? 그냥 우리는 100세 인생 하잖아요. 그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동안에 막 희로애락 같은 걸 막 느낀단 말이야. 하지만 자연의 입장에서, 자연의 시기에서 보면 어때? 인간의 100세 인생은 아주 찰나의 시간이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같은 한낱 미물인 인간은 어때? 자연 앞에서 덧없는 존재인 거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야.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느껴져요?
아, 우리 인생 그렇게 안 중요하고, 우리 인생 진짜 사소한 거고,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야.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런 거 인생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연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대조했다? 인생 무상에 대한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파란 색깔로. 사람은 죽어도 산수는 그대로니 슬픔이 그지없다. 이거는 뭐예요? 유한한 인간의 역사, 유한한 인간의 역사와 대조한다고. 무엇을? 영원한 자연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인생의 덧없음, 인생 무상이고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대조법이다. 어른아이 옌일곱 기별 없이 찾아오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상이 계속 전환되고 있는 건데 앞부분에서는 자연 예찬했지,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비극적인 역사 얘기했지, 이번에는 무슨 얘기하냐면 그 청천강에서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어른이고 아이이고 상관없이 옌일곱, 여섯, 일곱 명이 기별 없이, 그런 소식 없이 오늘 좀 들릴게요 이런 소식 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현이라는 사람의 집이 완전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이 됐다라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랑 잘 지내니까? 아니면은 갈등이 있어서? 잘 지내니까 그냥 소식 없이 막 여섯, 일곱 명이 놀러 온다라는 거야. 어른, 아이 상관없이. 그런데 이 사람 신분이 뭐예요? 신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반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그냥 일반 백성들이랑도 굉장히 어우렁도렁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까만 색깔로 어른아이 옌일곱 기별 없이 찾아오네. 현지 백성들과 격의 없이 라는 말 쓸 거예요. 격식, 예의 이런 겁니다. 격식이나 예의 없이 백성들이랑 진짜 친구처럼 지내고 있잖아요. 소통하며 지내는 이것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보기에? 좋아 보여요, 그쵸? 지내는 한가로운 생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나그네의 정회를 떨쳐내면 어떠한가 이랬어요. 나그네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화자는 자기네 집을 떠나서 그런 영주사 맞나? 영의사라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멀리 타향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나그네의 처지에 비유하는 거지. 그래서 이 나그네의 정회는 뭐겠어 그러면? 집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니까 외롭겠지, 고독하겠지, 슬프겠지. 근데 그런 슬픈 마음을 떨쳐내면 어떠한가? 떨쳐내면 어떻겠어? 서리법이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이렇게 여기 백성들은 내가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럼 외로움과 슬픔과 고독 한번 떨쳐내볼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워 라는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만족스러워가 고향을 잊었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로라도 위안 삼아봐야겠다 요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파란 색깔로 나그네의 정회를 떨쳐내면 어떠한가?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시름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털어버리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 지금 원래 서울 사람인데 여기 시골에 짱 박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진짜 가족들 보고 싶어 죽겠는데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나 지금 그런 처지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잘 지내봐야지, 속상한 마음을 털어내봐야지 이런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 확인할 수 있죠. 긍정적 태도. 한때의 태평성세를 대강만 물으니 지난 일 아득하여 자취만 남았도다 이랬어요.
태평성세는 태평한 세월을 얘기하는 거야. 편안한 세월.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태평성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지방 사람들한테 한때 과거의 태평성세를 대충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일이 아득해서 자취만 남은 거야. 지난 일의 태평성세 다 잊은 거야. 지금 이 전쟁의 참혹함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잊혀졌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목민관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 목민관이거든요. 목민관은 어떻겠어, 마음이? 안타깝겠지. 우리 소중한 백성들 태평성세를 누려야 할 텐데 전쟁 때문에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야. 파랑 색깔로 한때의 태평성세를부터 자취만 남았도다까지 체크해 주시고, 전쟁과 난리라 쳐서 전란이라고 합니다. 전쟁이랑 비슷한 말이죠. 전란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타까우니까 이제 또다시 뭔가 분위기가 다운됐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태어나 바람결에 술장 기울이니.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태평성세일 때 내가 태어났으면 그런 훌륭한 선인들과 함께 나라를 잘 이끌었을 텐데, 내가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이 시대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난 지금 뭐밖에 할 게 없어? 바람 부는 데서 술이나 마시는 것밖에 할 게 없어. 이런 나의 처지가 어때 보여? 굉장히 우습고 작아 보이고 자존감 낮아지고, 그쵸? 그래서 이 얘기는 뭐야? 나중에 태어나서 술이나 마시고 있네? 이거야. 나를 비웃는 태도, 그런 걸 자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파랑 색깔로 나중에 태어나 바람결에 술잔 기울이니. 국난은 뭐야? 나라에 일어난 난리야. 국난을 내가 해결을 했어, 못했어? 못했어. 국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자, 그러면은 국난을 해결할 힘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 힘이 없어서 느끼는 처지는 마음이 무력감이야. 그치? 힘이 없어요. 자신의 무력한 처지에 대해서 술이나 마시면서 뭐 하는 거야? 한탄하는 거야. 자, 이렇게 자신을 비웃는 거, 자조적 태도라고 한다 했죠. 못 닦은 시름이 갈수록 새롭도다 이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술을 마시니까 나라 걱정이 더 많이 나는 거야. 내가 풀지 못한 시름이 갈수록 새로워. 새로운 걱정들이 계속해서 떠올라, 이 얘기야. 파란 색깔로 밑줄 칠 거예요. 이 시름 뭐와 관련된 시름이겠어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름, 걱정이겠죠. 그러니까 뭐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사자성어로 뭐라 하냐면 우국지정이라고 합니다. 우국지정,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고전 시가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사자성어라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국지정. 정사가 안정되어 좋은 제도 시행되니. 근데 이때가 이제 임진왜란 말이어가지고 정사는 그 조정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정의 일이 안정돼서 좋은 제도, 그런 법과 규칙들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편안해서 난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때 이 난리가 의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뭐예요? 임진왜란이에요. 임금이 환궁하여 중흥을 여시니, 이제 저기가 도성을 빼앗겨가지고 임금님이 피란을 가했었는데 전쟁 말미가 돼가지고 임금님이 다시 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중흥, 저기를 부흥시켰다는 거야. 다시 부흥시키는 것을 여시니 가득 찬 티끌을 내일이면 다 쓸겠도다. 가득 찬 티끌, 지금 전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가득 찬 티끌에다가 파란 색깔로 세모 칠까? 부정적인 소재는 우리 세모 칠 거야, 시에서. 가득한 티끌들을 누가?
임금님이 내일이면 다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가 엉망인데도, 그리고 임금님은 그런 수도를 버리고 도망갔다가 왔는데도 임금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력한 거 볼 수 있죠. 신하기 때문에 그래. 천자 현명해서 우리를 살펴 양호를 보내시니, 천자는요 여러분 고전소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천자는 우리나라의 왕이 아니라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자가 나오면 무조건 중국이야. 중국 배경인 거야.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역사적 사건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역사적 사건으로 이제 명나라 황제를 천자라고 우리가 부른 건데, 명나라 황제가 현명해서 우리를 살펴서 양호라는 사람을 우리나라에 보내줬어요. 이 양호라는 사람이 이제 임진왜란 말미에 저기가 다시 외적이 침략을 해가지고, 그래서 명나라에서 양호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단 말이야. 우리는 전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양호 너무 고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라에서 이 양호라는 사람을 보필할 수 있는 훌륭한 신하를 보내줘야겠죠. 그 신하가 바로 소신이야. 소신. 신하가 자기를 낮게 이르는 말이 소신이죠. 그러니까 소신, 나를 중용해서, 나를 기용해서 영의사라는 직책으로 가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소신은 까만 색깔로 화자를 의미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빨리 가서 보필을 제대로 해야겠죠. 나란 일을 걱정해서 한시 바삐 궁궐을 떠나오니까 봄옷을 갓 만든 3월 초하루였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갑자기 시간적 배경이 언제로? 과거로 넘어가 버려.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오기 이전의 생활을 회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이 이게 임진왜란이었고 작가가 여기사였고 뭐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지만,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이 작품을 처음 봤다라고 하면 이 작가는 그냥 여기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에 은거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여기에 왜 오게 되었는지 경위가 나오는 부분이야. 여기 오게 된 과정,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설명해주는 부분인 거지. 자, 그러면은 근데 여기 있다가 보면 알겠지만 이거 온 지 5개월 지났거든요. 근데 내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임금님이 이런 결정을 해서 내가 여기에 오게 돼가지고 5개월이 지났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 근데 그게 단 네다섯 줄 정도로 어떻게 됐어? 요약돼서 제시가 됐어. 그쵸? 이런 거를 요약적 제시라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짧게 압축해서 드러내는 걸 요약적 제시라고 해요. 파랑 색깔로 천자 현명하여부터 봄옷을 갓 만든 3월 초하루였네까지 묶어주시고, 자, 이를 통해서 뭐야?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사회적 상황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 화자는 어떻게 된 거야? 거기 아까 소신 밑줄 친 데 있죠? 거기 파란 색깔로 밑줄 칠게요. 소신을 중용하여 영의사로 가라 하여 밑줄 치시고, 화자의 신분이 뭐야? 영의사야 라는 걸 여기서 알게 된 거지. 화자의 신분과, 근데 영의사가 뭐야?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고 보필하는 직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야? 안주라는 곳에 머물게 된 사연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가 3월이었잖아요. 지금이 3월이다 하면 맞아 틀려? 아니야. 이거 과거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니까요. 그쵸? 근데 3월 초하루였는데 꽃 피고 지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뽕과 삼도 고두고 올곡식도 성숙하여 5달이 넘었으니, 그러니까 이거 다 시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5달이 지났어. 그래서 지금 계절이 뭐가 됐어? 가을이 됐어.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가을이라 놀랬네. 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다니. 그러면은 근데 우리 가을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낙엽 지고 곡식들 다 떨어지고 막 이러는 계절이잖아. 그러니까 가을은 쓸쓸한 계절이잖아. 소멸의 계절. 그래서 고독감을 유발하고 외로움 이런 거를, 애상감 이런 걸 유발하는 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가을을 시에서 제시했다라는 게 실제 가을이 왔다라는 말도 있지만, 가을이 되니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났네.
너무 쓸쓸하다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거기다 파란 색깔로 꽃 피고 지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부터 가을이라 놀란 데까지 체크해 주시고,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 사는 타향살이 기간이 길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로 인해 유발되는 정서 뭐야?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니까 외로워요. 고독입니다. 이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했지? 근데 가을이라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기도 했지만 보통의 시들에서는 그 계절적 배경을 직접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러한 상징적 의미도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작품에서는, 이 구절에서는 뭘까?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 파란 색깔로 밑줄 치시고, 계절적 배경 언제? 가을을 드러내는 소재 귀뚜라미입니다. 행장을 만져보고 돌아갈 날 해안이니, 행장은요 여행짐을 행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행장을 왜 만져봐? 이제 집에 갈 때가 돼서? 아니야, 집에 갈 땐 안 정해졌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행장을 왜 만져봐? 아, 이거 빨리 싸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돌아갈 날을 헤아리니 생각하니까. 자, 파란 색깔로 밑줄 칠게요. 요때 화자의 정서, 고향에 대한 향수라고 볼 수 있겠죠. 향수병 들어봤어? 고향 생각해서 슬픈 걸 향수라고 합니다. 몇 달 어느 날에 채찍을 재촉하여 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몇 달 뒤에 어느 날에 채찍을 재촉해서 집에 갈까? 새벽에 꿈이 많으니 갈 길 뭘까 하노라. 새벽마다 꿈꾸는 거야. 누구 꿈꾸겠어요? 가족들 꿈꾸겠지. 그러니까 갈 길이 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용이 원래는 엄청 길어요. 이게 근데 끝부분만 나온 거거든. 그래서 그런 그 안주라는 지방의 풍속이나 자연을 묘사하기도 하고, 나라를 걱정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그런 고독감이나 향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가사라는 갈래 자체가 원래 분량이 엄청 길기 때문에 주제의식이 되게 다양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그 부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주된 내용들의 변화까지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때는 막 좋았다가 이때는 슬프다니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지. 그 맥락들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빈칸 한번 볼게요. 갈래는 기행가사인데 여러분 기행문 들어봤어요? 여행가서 쓰는 글이 기행문이잖아. 근데 이제 여기는 여행을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지방으로 이동해서 그 지역의 풍경이나 풍속을 묘사하고 있으니까 기행가사라고 하고요. 다음 성격은요, 자연 풍경 예찬하는 거 확인했었죠. 그리고 그런 자연 풍경 막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묘사했었죠. 그리고 서정적은 자기 정서 드러내면 서정적이야. 주제는요, 백성로에서 바라본 경관이 너무 예뻐서 칭찬을 많이 한다고. 뭐라 한다 했죠? 예찬이라고 한다고 했지. 다음 특징은요, 지금 이 백상로에 간 거, 청천강에 간 거, 이 안주라는 마을에 있었던 거 꾸며낸 거예요, 진짜예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했지. 그래서 화자의 실제 경험과 그 경험으로 인한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드러나는 거지. 화자의 실제 경험과 정서가 드러나고 있고, 다음 두 번째, 색채어와 시각 이미지를 통해 경관의 뭐를 선명하게 묘사해. 아까 노을 묘사했던 거 기억나요? 노을을 어떻게, 그 노을을 묘사할 때 막 금빛도 얘기하고 뭐 불타네 어쩌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이고 색깔이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해. 그게 다 뭐를 얘기하려고 한 거였어? 노을의 아름다움 얘기하려고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경관의 아름다움을 선명하게 눈에 보이듯이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 화자는 내적 갈등을 겪는다고. 내적 갈등은 그냥 내가 힘들어하면 내적 갈등이야. 언제야? 이때야, 이때. 그럼 왜 내적 갈등을 겪었어? 나는 뭐 하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왜? 따라가? 힘드니까. 그러면은 이건 뭐야? 공적인, 그러니까 공공의 일이 뭐야? 그 내 신하로서의 책임이죠. 그래서 공적인 책무, 책임을 지고 있는 일을 책무라고 합니다.
공적인 책무와 그리고 사적인 뭐 하고 싶은? 고향 가고 싶은? 고향 보고 싶은 거 뭐라 한다 했지? 향수. 그래서 공적인 책무와 사적인 향수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애를 잘 마치고 집에 갔겠지. 그래 짜임은요, 우리 이 모의고사에서는 본사 3이랑 결사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거는 사실 반도 안 된다는 거지. 이거의 2배가 넘는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 그냥 내용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백상로를 처음 봤는데 너무 예뻐. 그리고 이제 모양이 처마가 높이 솟은 게 이제 웅장한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분위기 좋죠. 일단 백상로 위에서 본 묘향산이라는 곳, 그리고 여기 전쟁 중이니까 백상로를 둘러싸고 있는 튼튼한 성곽,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산이 굉장히 아름다워. 이게 본사일. 본사이는 강물의 모습이 굉장히 역동적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 갯벌을 왔다 갔다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평화롭고 소박해 보여. 여기 사람들도 좋아. 다음 본사 3은 우리 봤던 데지. 아침에 맑은 풍광, 그리고 저녁 노을의 장관. 우리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분위기 달라졌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청천강에 얽힌 옛 사적, 살수대첩과 관련되어 있는 9불상 확인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뭘 느꼈었어? 인생 무상 느꼈었어. 그쵸? 다음 결사는요, 전란 중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나가고 임금님이 환궁하고 정책을 제대로 펴고 이러니까 내 마음이 어땠을까? 이건 필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정서를 추론할 줄 알아야 돼. 마음이 안도됐겠지. 이제 나라가 다시 제대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거야. 전란 중에 안도감과 그리고 영의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영의사로서의 아까 책임을 가지는 일을 뭐라 한다 했어? 책무라고 한다 했죠. 영의사로서의 책무 및 객지에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향수 말고 이번에는 향수가 뭐야? 고향을 뭐 하는 마음이야?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개념 보시면 표현 방법 확인해 볼게요.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듯 이 열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중국에서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서 날아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를 인용한 거라고?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거라고. 그 다음 뭐뭐인 듯하면 무슨 법? 직유법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뭐야?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 있으니까 흥이 난다 이거야. 속세에서 탈출했다고. 무슨 흥치? 탈속적 흥취. 다음 바람 불어 물결을 놀래고 이랬어요. 바람이 물결을 놀래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누구만 할 수 있어? 사람만 할 수 있어. 무슨 법? 의인법입니다. 야,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미지 뭐야? 물결이 찰랑거리는 움직임이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죠? 역동적 이미지고요. 사람은 죽어도 산수는 그대로니 슬픔이 그지없다 이랬어. 사람은 유한해. 산수는 그대로야. 끊임없이 영원해. 그래서 너무 슬퍼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과 산수를 대조하고 있지. 대조법이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 자연의 영원성, 그리고 그에 대조했을 때 그 인간의 인생의 덧없음, 4글자, 인생 무상입니다. 그 다음 우리 뒷부분에 천자가 현명해가지고 양 어쩌고를 보내줘가지고 뭐 그래서 내가 영의사가 돼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뭐 어쩌는데 그때가 봄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내가 서울에서 여기로 오게 된 경위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전쟁 상황의 변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긴 이야기를 짧게 뭐 했다고? 요약했다고 요약적 제시입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막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뭐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이 어려운 시 작품들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석에서 어려운 단어들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화자의 정서나 아니면 시대적 배경 그리고 소재에 대한 화자의 태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알아가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막 중요하다고 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전시가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어휘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초를 쌓는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